지난 한 주 동안 은행권을 되살리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시작이 됐죠. 그 결과 페드 자산이 2,970억 달러나 증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강력한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연준의 자산이 많이 감소했었는데 은행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자산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재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다 잡은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걱정도 함께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긴축을 하다가 다시 양적 완화로 전환되는 걸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실질적 연준의 피벗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에이, 파월이 금리를 내린 것도 아닌데 뭐 지금 상황에서 웬 피벗?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연준 자산이 2,970억 달러나 증가를 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라면 적어도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적 긴축은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등 몇몇 중소형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여튼 양적 완화가 재개됐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뉴스에서도 뭐 SVB 등 미국의 세계 은행 파산 문제로 인한 피벗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 지난주 페드 자산이 증가한 건 맞아. 하지만 거의 초단기 자산에만 국한돼 있었거든. 일단 재할인 창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수가 좀 설명해 줄래? 재할인 창구는 뭐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중앙은행에 팔거나 일정 시점에서 다시 사는 조건으로 단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창구죠.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이 돈이 없을 때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긴급 자금을 빌리는 창구예요. 그러니까 연준으로부터 유동성을 빌려올 수 있게 한 제도죠. 그래, 잘했어. 재할인 창구를 통한 유동성 공급만 무려 1,528억 달러가 있었어. 또 지난주부터 새로 신설됐던 BTFP 알지? 그걸 통해서 그 대출이 한 119억 달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예금공사의 긴급 동원 자금이 대략 1,428억 달러가 공급이 됐어. 결국은 2,970억 달러의 자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은행 구제를 위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었다라는 말이잖아. 뭐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자금도 은행권 위기 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었겠죠. 그리고 재할인 창구 역시 연준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조건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빠 말은 양적 긴축은 뭐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하지. 비록 작은 양이지만 연준의 QT도 지금 착실히 진행 중에 있어. 지난주에도 연준의 유가증권 자산이 83억 달러 정도 감소했거든. 그러면은 여전히 QT는 착실히 진행 중이다. 그럼. 그러면 이번에는 살짝 질문을 바꿔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많죠, 지금. 파월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 그건 파월한테 물어봐야지. 나도 몰라. 하지만 내가 파월이라면 예정대로 25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할 것 같아. 현재 상황에서 긴축을 놓게 되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거든. 금리를 올리면 침체 우려는 커질 수 있어. 하지만 물가만큼은 확실히 잡을 수 있겠지. 물가를 먼저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시 금리를 낮춰서 얼마든지 경기를 부양할 수 있어. 근데 아버지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의 상원 의원. 그렇지. 여성분. 제롬 파월 퇴진 운동이라도 할 태세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지금 파월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 은행이 3개나 파산했다고 하면서 절대로 더 이상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이제 당차게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이수야, 의원이라는 직업이 정치인이잖아. 통화정책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쵸?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따로 있는데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약은 약사에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인데 현재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이 4,500억 달러나 급증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 말은 본원 통화가 4,500억 달러 급증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지 않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왜 연준은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통화량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 이수야, 본원 통화가 늘어난다고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야.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 뿌려도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 쓰지 않으면 경기가 좋아져 나빠져? 안 좋아지죠. 당연히 유효 수요가 있어야 경기가 돌아서겠죠. 그래, 물론 본원 통화가 전혀 물가를 자극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지난 금융위기 때 예를 잠깐 들어보면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연준 자산이 8,900억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까지 약 5배
배 정도 증가했었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아주 잔잔했어. 물가는 본원 통화가 아니라 주로 M2와 연관되어 있어. 본원 통화가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 본원 통화의 승수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광의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고 했던 거야. 정부의 재정 정책이 돈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만 경기가 상승하게 되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갖다 쓰면서 광의 통화량인 M2가 증가하게 되고 M2가 증가해야만 물가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연준의 조치로 인해서 4,500억 달러의 본원 통화가 늘어났어도 물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M2가 증가해야만 물가가 오르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물가랑 크게 관련이 없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SBB 문제는 해결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지. 근데도 지수 변동성은 아직 여전한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시스템 위기로 확장되었다면 아마 시장은 개폭락했어야 돼. 지금 폭락하지 않고 있잖아. 이것만으로 잘 해결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의사가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라고 했다고 환자가 그 즉시 벌떡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을 모두 마쳤다는 말이고, 얼마나 환자가 빨리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환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연준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TB나 MBS를 현시가가 아닌 명목 가치로 담보를 잡아준다고 했어. 앞서 거론했듯이 BTFP를 통한 대출이 한 주 동안 119억 달러 진행되었다는 말은 은행들이 연준에서 돈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 이는 원인 치료는 분명히 잘 맞췄다는 것이고 은행 시스템도 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잖아. 하지만 투자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어.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심지어 예금을 정부가 책임지고 모두 돌려준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런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 심리적인 부분까지 모두 해결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그럼 이번에는 UBS랑 CS 합병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화요일 새벽에 UBS가 CS를 합병하려고 30억 스위스 프랑을 납부를 했잖아. 마지막 질문이라 그러더니 뭐 계속 나와. 진짜 마지막. 근데 UBS가 합병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유럽 증시가 시가부터 은행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이건 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먼저 협상 조건을 뜯어봐야 돼. 협상 조건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 아빠가 보내준 거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스위스 중앙은행이 1,000억 스위스 프랑의 유동성 지원을 UBS에 제공한다. 둘째, 만약 돌발 부채가 있을 경우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대 90억 프랑까지 책임진다. 셋째, CS가 가지고 있는 170억 달러 규모의 AT1 채권은 전액 상각된다. 바로 그 3번째 항목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던 거거든. 이수야,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자기 자본 비율은 낮아지죠. 그래서 AT1을 발행한 거야. 그럼 이수야, 코코펀드가 뭔지는 알고 있지? 코코본드, 영어로 풀었으면 Contingent Convertible이라고 쓰는데 불특정 사안이 발생할 시 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아빠가 평생 절대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하는 거 기억나? 맞아. 그래서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래서 뉴스에서 볼 때 좀 반갑더라고요. 코코본드는 은행이 어려울 때는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조건이 붙은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채권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상환에 절대적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무가 아니라 자기 자본이 되는데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자기 자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CS가 가지고 있던 170억 달러 규모의 AT1은 채권은 전액 상각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지. 3번째 조건에서. 있었죠. 그 AT1의 전액 상각, 이게 채권 시장을 뒤흔든 거야. CS도 몇 번의 투자 실패 이후에 자기 자본금 비율을 14%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AT1 채권을 발행했었거든. 현재 핌코라든지 인베스코, 블루베이 펀드 뭐 이런 다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CS가 발행한 AT1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로 인한 1차적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지. 이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니까 상각 처리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래도 은행인데 라며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쪽박이 나죠. 그렇지. 또다시 한번 쪽박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2차적 후폭풍도 걱정스러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코펀드는 유럽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왔었는데 앞서 이수가 그랬지. 일반적인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 어려우면 안 갚아도 되는 조항이 있으니까 많은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
발행을 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코코펀드 시장이 위축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 많은 은행들이 그렇지 자금 조달, 자본 조달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니? 그러면 이게 고작 170억 달러 채권 상각이 아닌 거네요, 그럼. 그렇지. 고작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은행이 하락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차 후폭풍까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치. 거네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주식은 보호받지 못하고 채권은 보호받는 자산인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야.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쪽박이 나버렸지.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됐잖아. 참 시장 상황 정말 어지럽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양적 완화는 실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유가 증권들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자산 증가가 있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은행 구제를 위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양적 완화로의 방향 전환이라고까지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죠. 또한 본원 통화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본원 통화가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는다는 거. 끝으로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분명 수습 국면에 접어들긴 했는데요. 아직도 시장 분위기가 냉랭한 건 심리적인 환경까지 모두 한꺼번에 치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CS의 코코본드 상각 문제는 유럽 은행들에게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기준금리 발표가 있죠. 이 25베이스 포인트를 올릴지 아니면 정말로 금리 동결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아시죠? 그럼 안녕!